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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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아,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농축협이 전국 14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1회 때와 비교하면 등록 후보자의 연령대는 60, 70대가 많아졌고 여성 후보도 늘었습니다. 네,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자들의 이모저모를 김인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단독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조합은 전국의 19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농축협은 146곳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전남, 경남이 28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4곳, 충남이 20곳, 전북이 19곳, 강원이 13곳, 충북이 8곳, 제주가 5곳 순입니다. 서울과 7대 도시를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6곳, 인천, 세종, 대전, 광주, 대구, 울산이 각각 2곳씩입니다. 반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경기 광주시 초월농협과 강원 홍천군 서성농협, 평창 영월 정선 축협입니다. 세 곳 모두 8명의 후보가 출마해 8대 1의 경쟁률입니다. 농축협에 출마한 후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3명, 40대 79명, 50대 1186명, 60대 1511명, 70대 이상이 148명입니다. 지난 1회 조합장 선거 때 농축협 선거 후보자가 60대 1209명, 70대 10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고령화하는 농촌의 모습을 반영하듯 노익장이 더 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회 때 전혀 없던 30대 후보가 이번에는 3명 출마하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풍도 거셉니다. 농축협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여성 후보자는 23명으로 지난 1회 때 19명의 여성 후보가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늘었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경쟁률은 2.6대 1로 집계됐습니다.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전체 1,344개 조합에 모두 3,474명이 등록한 겁니다. 지난 1회 때 경쟁률이 2.7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농축협은 전국 1,114개 조합에 2,928명의 후보가 등록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5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조합원의 자택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선거 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3월 4일까지 첩부하고 선거 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의 각 가정에 3월 5일까지 발송하게 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이 위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내 경지 면적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160만 헥타르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170만 헥타르 선이 무너진 지 불과 4년 만인데 경지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9만 6천 헥타르로 2017년에 162만 1천 헥타르에 비해 2만 5천 헥타르 감소했습니다. 용도별 감소율은 논 2.4%로
0.6% 감소한 밭보다 더 큽니다. 논 면적은 개간과 간척, 복구 등으로 2,000헥타르 늘었지만 유휴지와 건물 건축 등의 요인으로 27,000헥타르 감소한 겁니다. 문제는 감소 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20년 중 연간 경지 면적 감소율이 1%를 넘긴 해는 모두 9차례로 이 중 7차례가 최근 10년에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경지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과도한 농지 전용이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도별 농지 전용 면적은 2015년 12,303헥타르에서 2016년 14,145헥타르, 2017년 16,296헥타르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무분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역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2015년 농업진흥구역 10만 헥타르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17년부터는 수시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이루어지던 농지 전용이 최근에는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7.3%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50만 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지 면적 감소 추세로는 빠듯한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이제 절대적인 경기 면적 감소도 있지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많아지면서 이런 상속 농지를 효율적 이용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농지 규제 유연화 조치가 농지 전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산란계 농장을 일제히 검사한 결과 모두 5곳의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제주도 내 한 산란계 농장의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가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이미 검출된 농장 한 곳을 포함해 모두 5곳에서 항생제 성분인 엘로프록사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인 엘로프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재로 산란계 농장에선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항생제가 검출된 달걀을 먹어도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면 감기 등에 걸려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없어서입니다. 제주도는 이런 항생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된 이유가 농가에 공급한 동물의약품인 면역 증강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는 지역 내 27개 농장에 면역 증강제 1,400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가 된 농장의 달걀을 폐기 처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동물의약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면역 증강제를 농가에 공급한 제주도가 시중에 판매되는 동물의약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됐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자 동물의약품 승인 및 검증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물의약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면역 증강제는 신고 품목으로 검역본부의 각종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승인 품목보다 판매 절차가 간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체의 일자 책임이 있지만 이들 업체를 꾸준히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검역본부 역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수시로 감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식품 신규 수출처의 절반은 5년도 안 돼 수출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수출이 일회성이나 단기성 수출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사업 지원 실적 자료를 활용해 국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지속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신규 수출처의 25%는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뚫은 수출처 4개 중 1개는 1년도 채 안 돼서 끊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내 농식품 신규 수출처의 50%는 5년 이내에 수출이 중단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 수출 지속성은 일본 시장이 가장 높았고 동남아 시장이 가장 낮았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류의 지속성이 높은 반면 과실, 곡류 등은 지속 연수가 짧았습니다. 농경연은 수출 전략에 따라 오히려 수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는 한인 교포 타깃, 수출 전문업체의 위탁, 농식품 인증 획득, 박람회나 전시의 활용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농경연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성을 갖춘 농식품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 나이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정년도 현행 65세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 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종 연령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89년 이후 30년간 적용됐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한 겁니다.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 더는 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으로 은퇴 나이를 법적으로 규정한 정년과는 구분됩니다. 또 판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직업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40세, 소설가는 65세, 변호사는 70세입니다. 농업인의 경우 2010년부터 농업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농업인의 가동연한을 65세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상 65세의 농사에 손을 떼고 은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농가 중 65세 농가 인구가 42.5%를 차지하며 70세 이상 비중도 30.1%에 달합니다. 농민 3명 중 1명이 70세 이상인 셈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농업인 정년을 65세로 유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 등에 있어서 고령 농민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은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상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농사를 짓다가 다치거나 트랙터 등 농기구와 관련된 사고를 당한다 해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골은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65세보다도 70세 정도가 농업 연령으로는 적정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고령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의 가동 연한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최근 염소고기가 보신용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질이 비슷한 외국산 양고기를 국내산 염소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외국산 산양, 면양과 국내산 염소를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염소고기와 육질이 비슷한 외국산 산양, 면양을 국내산 염소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관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2017년까지만 해도 염소고기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 20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한 음식점에서 호주산 양고기를 국내산 염소고기로 속여 판매하거나 충남의 건강원에서는 호주산 양으로 만든 진액을 흑염소로 속여 판매하는 등 12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와
8건의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됐습니다. 농관원은 최근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난 사냥과 면양고기 중 상당량이 염소고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냥 면양 수입량은 2015년 9,206톤에서 지난해 18,032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염소고기 원산지 단속은 육안으로 구별한 후 탐문이나 원료 역추적 위주 수사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증거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 단속하는 데 있어서 사냥이나 면양고기하고 염소고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장 단속하시던 분들이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은 유전자 분석 기술을 이용해 외국산 사냥과 면양, 그리고 국내산 염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판별법은 새 축종의 25만 개 유전 정보를 분석해 각각 다른 유전자 부위를 확인합니다. 유전 물질, 즉 DNA를 추출한 뒤 특정 조건에서 유전자를 증폭해 염기성 개수의 차이에 따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사냥의 경우 156개, 면양 210개, 염소 310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 판별법을 활용해 농관원은 전국의 음식점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염소고기를 분석한 결과 염소고기 50건 중 10건이 사냥으로 판정되었고 사냥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도축증명서 등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농관원 측은 새로 개발된 판별법을 통해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관심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축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의 한 축사 부지입니다. 지난 2013년 태안군은 이곳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축사를 짓겠다는 신청을 허가해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소 60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가 추가로 들어선다면 더 이상 마을에 살기 어려운 정도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겨울에도 심한데 여름에는 더 악취도 심할 뿐더러 그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가지고 그 지하수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걸로 그렇게. 그러면서 주민들은 애초에 태안군이 축사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지와 맞물린 곳에 당시 불법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농장주 측 건축사가 현장 보고서에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빠뜨려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지난 2015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건축사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했고 현장 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 불법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여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자문도 구했고 질의도 했는데 현장에 허가 당시에는 불법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불법사항이 다 치유가 됐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문을 구했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건축허가 취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갈등의 씨앗이 최근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주민항의가 빗발치자 태안군이 해당 축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축사 건립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해제를 해줘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건축주는 다시 이제 이걸 재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이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건축 불법 있어서 증축 허가는 안 된다. 그때 취소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태안군과 군의회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6년 전 시작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 영월군의 찰옥수수 재배 농민들이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을 결성했습니다. 영월 지역 찰옥수수 재배 농가는 모두 1,500여 곳이며 재배 면적은 900헥타르에 달합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사업단 필요성에 뜻이 있는 농업인 50여 명과 논의해 영월군 북면에 사는 이용우 씨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고구마 우량묘 5만 주를 생산해 농가에 무상 공급합니다. 품종은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 두 종류로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묘이며 농가당 100에서 200주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군은 우량묘를 재배할 경우 수량이 20%까지 늘어나고 겉모양도 좋아져 상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농가는 29일까지 군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해남군이 올해도 친환경 농업 1번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 인증 목표를 4,500여 헥타르로 정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28개 사업에 12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벼 중심의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채소와 과수 등의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 34%에서 38%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친환경 인증 수수료 등 인증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을 헥타르당 40에서 160만 원 지급하는 등 관련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4일부터 11일까지 왕솔밭 공동체 정원에 텃밭 50개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한 곳에 8제곱미터 규모로 1년에 12,800원을 내면 됩니다. 텃밭은 일반 텃밭 40개와 배려 텃밭 10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일반 텃밭은 정읍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배려 텃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신청은 왕솔밭 공동체 정원에 있는 정읍시 공동체협회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평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중에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것이 있죠. 바로 견과류입니다. 먹기에도 간편해서 현대인들의 간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오두석 기자가 다양한 견과류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지금 양재 하나로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먹거리는 먹기에도 간편하고 몸에도 좋은 간식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종류도 다양한데요. 소비자분들은 어떤 견과류를 즐겨 드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견과류 좀 즐겨 드시나요? 네, 즐겨 먹습니다. 보통 어떤 견과류를 즐겨 드시나요? 땅콩이나 아몬드, 잣 이런 걸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땅콩하고 호두예요. 현대인들의 건강 필수품 견과류는 먹을 수 있는 속알맹이를 단단하고 마른 껍질이 감싸고 있는 과일류를 말합니다. 견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호두와 아몬드, 땅콩, 잣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에 코코넛과 브라질넛 등도 견과류에 속합니다. 특히 견과류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뜨고 있는 웰빙 간식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는 견과류를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 등이 풍부해 현대인에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 성분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호두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매일 하나씩 먹으면 머리에 좋다 그래가지고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레산이 함유돼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고지방 고단백 식품인 땅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 함량이 가장 높아서 일명 회춘 비타민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몬드에는 100g당 비타민 E가 26mg이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단한 견과류를 씹어 먹으면 심장이 자극되어서 타액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한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인데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두와 샐러드를 함께 볶아 소금으로 간을 한 호두 샐러리 볶음은 향도 좋고 달달한 맛이 일품이고요. 또 고소함이 솔솔 풍기는 잣죽 한 그릇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입니다. 그러나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의 하루 섭취량은 약 20개이며 아몬드는 약 23개, 호두는 약 7개 등으로 적당량을 맞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땅콩처럼 붉은 견과류를 상온에 오래 두면 성인병을 유발하는 과산화 지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는 실온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냉동 보관하고 먹을 만큼 꺼내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